안녕하세요. 별일 있는 부동산 TV입니다. 제가 한 약 50일 정도 만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두 분 정도가 그 사이에 도대체 언제쯤 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거냐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제 영상을 기다리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계셨다라고 해서 나름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썸네일에서도 살짝 언급은 했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쯤은 제 채널에 꼭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했고 중간중간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40일, 50일 동안 제대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세무사 분들, 이런 세무 전문가 분들이 올린 영상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조문들도 쭉 정독을 하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쟁송 절차에 따른 심판, 결정문이라든지 판례 등도 쭉 좀 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죠. 특히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 쭉 보니까 좋은 정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정보의 소비로서는 괜찮은데 그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내용의 그런 것들은 다시 그 새로운 영상을 봐야 된다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 세금 관련한 접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첫 단추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처음에는 쉽게 시작을 해서 빌드업 과정이죠.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동산 세법을 내가 잘 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초반부를 들으시면 좀 싱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빌드업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설명해 가는 거기 때문에 또한 제가 이 영상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순서가 있어요. 그에 맞게 영상을 제가 쭉 풀어가려고 하니까 중간중간 잘라서 듣고 그 다음에 혹시 중간에라도 딱 듣게 되면 겉핥기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얻어가는 게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위너가 될 겁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어느 영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상으로 제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한 세금을 문의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 세무사보단 가까운 중개업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물론 큰 자산가라든지 큰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세무사가 꼭 있으니까 그분들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간단한 세무 상담은 할 수가 있어요.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또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상담하는 분의 역량, 경험이나 지식 아니면 대화의 스킬에 따라서 상담의 과정 또는 내용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위험도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달 3월 초에 다른 문제로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세, 비과세, 그래서 세금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케이스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2022년 3월 30일 기존 주택 A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22년 2월경 부동산 중개업소에 좀 놀러 갔는데 거기서 괜찮은 매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고민 끝에 결국은 너무 놓치기 싫어서 그 주택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이렇게 취득을 했죠. 그리고 아직 기존의 주택이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전세를 놨습니다.
그래서 23년 3월 12일 날 전세 계약을 했고요. 마침 이 전세 세입자는 2년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겠다라고 해서 보유 기간 2년도 지났기 때문에 매매로 진행했고, 결국 24년 12월 20일 기존 주택 A를 양도했습니다. 이 A 주택의 보유 기간 2년 이상 조건을 충족했고, B 주택도 B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 주택 양도 조건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 예정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분 일시적 2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의 조건이 성립이 안 됐어요. 자, 일시적 2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보유기간 2년이 지난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 바로 첫 번째 1년 경과, 이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빨리 세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양도세 다시 신고하셔야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2023년도 2월경 상담할 때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객분 스스로 판단해서 2년 보유 3년 내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 거다라고 해서 굳이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퉁쳐서 1년 전에 구입한 주택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수 상담을 할 때도 특별한 건 없었다라고 합니다. 1년 전에 샀으면 신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보유기간 2년 채우고요. 그래서 이분도 기준주택을 보유기간 2년 채우기 위해서 전세를 놨던 거고요. 그런데 저도 이런 케이스가 좀 종종 발생하는 걸 보고 의아해하긴 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이런 케이스에서 비록 양도세가 적게 나오면 그나마 좀 괜찮지만 양도세가 많이 나왔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따집니다. 왜 그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냐라고 말이죠.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냐? 내가 질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아예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개업소에서 알아서 그런 사정까지 얘기를 끄집어낸다? 그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개업소에서 얘기를 차근차근 풀어서 해줬으면 다행이지만 안 그랬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질문이 평이하면 답변도 평이하고 퀄리티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때 역시나 상담자의 역량, 지식, 경험, 스킬, 이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고객이 만약에 단순하게 평이하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자세하게 물어볼 겁니다. 1년 전에 주택을 샀어요? 그 주택을 구입한 정확한 시기가 어떻게 되냐?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일시적 2주택은 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가끔 가다 이게 실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계약서를 썼을 때 그 잔금 일자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종종 발생하는데요. 내가 계약하는 날짜, 계약서 쓸 때 잔금의 날짜인데 서로 간에 협의해서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특약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 계약서에 있는 잔금의 날짜를 수정해 뒀으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걸 보는 것보단 그냥 계약서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세하게 컨트롤해서 알려주면 그런 것도 하나의 그 경험이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놓쳤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냐? 질문을 잘하는 것.
바로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바로 질문을 잘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많이 알아야죠. 모르면 물어보는 것 자체가 평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호구가 되죠. 세무사 상담을 받는다. 예, 일정한 시간에 돈을 지급하고 받는데 평이한 질문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이 앞선 사례에다가 제가 첨가물을 좀 덧붙여 볼게요. 첫째, 시골집이 등장하고 상속이란 상황이 등장하고 상속 개시일이 기존 주택의 구입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주택을 상속받은 기간이 5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런 상황들이 또 여기에 첨가물처럼 들어가요. 이외에도 수많은 꽈배기 같은 첨가물이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죠?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겁니다.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지니까 이 영상을 이제는 중단하고 나가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를 믿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릎 쉬면서 아하라는 표현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세법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 세무 지식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 떠나서 조금 더 방법론적인 거, 질문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것에 초점을 좀 맞춘 겁니다.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기에 앞서서 많은 세무사분들의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세법 관련한 조문도 오랫동안 정독들을 했습니다. 그 좋은 영상들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정보의 소비 외에는 변형된 거에 대해서는 또 몰라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든 겁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유사한 상황을 내 상황과 일치시켜 판단을 하면 자칫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폭탄도 맞을 수 있고요. 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시점, 내용, 해당 시기에 법조문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법에 대한 접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세법을 공부하거나 세무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비과세를 비롯해서 절세 전략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세 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 세법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그 기준은 또 무엇일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일상에서의 세무 상식이나 절세 전략을 스스로 찾아보거나 또는 세무 전문가들에게 질 높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세대에 대한 기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를 낼 때 여기에 맞는 각종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의 기준이 다 달라요.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주택수의 산정,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이에 따라서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각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의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88조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 자, 여기서 보면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3,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그 현재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 자,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조의 2, 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게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시죠. 똑같은 말 같죠? 그런데 차이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란 표현이 나옵니다. 국내 거주자를 얘기하는 거죠. 국민. 여기에서는 같은 주소, 같은 거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게 좀 다르죠. 종부세법에서 보게 되면 소유자 및 그 배우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종부세법에선 일단 소유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가족을 정의하고 있는 곳은 민법 777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1.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2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2호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2항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족은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대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보여지는 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득세법과 종부세법에서만 생계를 같이 하는 표현이 있는데, 가족이란 이런 단어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혼동해서 쓰시더라고요. 이 형제 자매라는 건데, 우리가 청약할 때 그 세대에서 형제 자매는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데 세법하고 좀 다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세대와 가구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1세대 1주택 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가구의 사전적 의미는 가족 플러스 동거인입니다. 좀 다르죠. 세대는 가족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다루거나 이야기할 때는 1세대 1주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세법 시행령 29조에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는 상속을 다룰 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적 의미는 1세대 1주택과 거의 같습니다. 이 가구는 주로 총주택 인구조사 같은 통계를 다루는 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용어나 이런 그 법조문들이 아주 그냥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파봐야죠.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부세법에서 다루는 세대에 대한 개념 정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사례를 들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간단한 세법의 조문에서 다루는 세대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법은 다른 민법과 어떤 상법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가로, 대괄호, 소괄호 등 아주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접근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조문인데, 우리가 세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14조, 지방세기본법 17조에서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이 대원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귀속이 명의가 있을 뿐 실제와 다른 경우에 실제 이 행위들이 귀속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봐서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세법상에서 세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형식이냐 실질이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니까 이 부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실질 과세 원칙. 그리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은 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유추 확장 해석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르게 조금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설명할 거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례와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해서 머릿속에 꼭 집어넣은 다음에 제 이야기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세법별 세대의 정의나 기준,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세법 88조의 2, 1.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2.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3.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4.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네, 제가 좀 구별을 좀 했습니다. 그 세법 조문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란 표현이 있고요. 즉 주민등록표와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전적인 사례를 통해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의 정의, 범위, 기준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 쟁송 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 A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의 집에 주민등록표를 함께 기재하면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한 10여 년이 지난 후 사위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과세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그렇지 않다, 1세대 2주택이니까 양도세를 내라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청구인 사위가 불복을 한 사례입니다. 아주 세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먼저 기초사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사위, B를 장인이라고 합니다. A는 2006년 4월 27일 이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 1세대를 구성했습니다. 장인 B의 주택은 전용면적 150평방미터 약 45평으로 방이 4개, 화장실 2개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사위 A는 자녀의 중학교 문제로 2013년 2월 18일 장인 B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A는 근로소득자였고 B도 비록 고령이지만 의사 직업을 갖고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각자의 소득, 생활 자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A는 아파트 관리비 전체를 부담함으로써 B에 대한 월세 지급을 가름했고, A 가족과 B의 신용카드 내역서, 통장 내역서 등을 이렇게 보면 통신비를 비롯한 각종 생활비 등을 구분해서 사용한 내역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7번째, 10년 동안 장인 B가 A의 처에게 10회에 걸쳐 이체한 금액 내역이 있습니다. 이체 내역에서 가장 큰 금액은 손녀의 대학 입학 축하금이며 대부분 소액 이체입니다. 8번째, A는 2023년 4월 13일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과세관청에 1세대 2주택으로 부과한 양도세를 부과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사례에서 사위는 불복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위분의 손을 들어줬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라고 말이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6번 A와 B는 각자의 소득, 생활 자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번은 장인이 손녀 입학금을 비롯해서 소액으로 한 10회 정도 이체한 내역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이 7번 항목을 기반으로 해서 과세관청은 이게 독립된 생계가 아니라 1세대 2주택이다. 독립된 생계를 한 게 아니다 해서 과세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계를 독립해서 했냐 안 했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례에서는 아까 지방세법에서 보여졌던 주민등록표와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 가족, 이거와 좀 달랐죠. 소득세법에서는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냐 안 보냐가 핵심 쟁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소득세에서 얘기하는 세대의 개념 이해 좀 되셨나요? 우선 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생계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 거예요. 자, 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동일 세대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서 일시 퇴거한 경우, 그리고 30세 미만의 자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물론 3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 예외가 또 있습니다. 별도 세대로 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서 내 12개월 소득을 환산했을 때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잘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별도 세대로 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니까 239만 2,103원이더라고요. 100분의 40이니까 약 95만 8천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례를 통해서 소득세법, 즉 양도세를 낼 때 1세대 1주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세대 기준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쵸? 이제 지방세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여기엔 주민등록표와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3,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거주자나 세대주 이런 뜻이 아닙니다. 3.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4.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민법 777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가족에 대해서.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난이도가 좀 있지만 지방세법 재산세를 다루는 그 과정에 나오는 거지만 취득세도 역시 지방세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지방세법에서 얘기하는 세대의 개념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실제 사례는 제가 약간 각색만 했을 뿐이에요. 한번 보시죠. 재산세 관련 쟁송 사건입니다. 자, 1번 기초사실. 세대 중 A와 B는 부부이고 C는 B의 언니이다. 즉 자매지간이에요. 2번 A 부부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번 자매인 언니 C는 다른 주소에서 독립세대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러던 중 언니 C는 2020년경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인 진단을 받고 인근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5번 동생인 B가 독신인 C를 일시 보호할 목적으로 집으로 데려와 주소 전입하고 간병을 했습니다. 6. 그 이후 C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2023년 4월 20일 요양원에 입소하였고 현재까지 그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 이전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B는 언니 C를 대변하여 각종 고지서, 통지서 처리 등을 대신해야 했고, 또한 요양원에서도 보호자 없는 생보자 등을 제외하고는 요양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7. 요양원 업소는 과세 기준일 2023년 6월 1일 이전에 했습니다. 자, 먼저 이에 대해서 처분청은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각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인 A 부부와 C는 각자 이의 신청, 불복 절차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가 되어 있다는 그 사정으로 해서 형식적인 요건이죠. 이들은 1세대 2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반해서 청구인 A 부부와 C는 우리는 독립세대이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 달라라고 불복 신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에 들어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2주택 이상이 되었을 때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다릅니다. 즉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에 43부터 45 정도 이 비율인데, 그 이후에는 2주택 이상은 100에 60입니다. 그리고 과세 특례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과세관청과 청구인들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청구인들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자, 먼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실질 과세 원칙. 바로 지방세법 14조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을 적용한다.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즉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처분청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이 판례를 들고 항변을 합니다. 뭐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 조문은 조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확장, 유추, 해석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걸 인용해서 항변하거나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민법에서 같은 경우에는 대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이 조세법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청구인들이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이겼습니다. 재산세를 부과 다시 경정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만 또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특별한 사정, 이 특별한 사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형식만 갖췄는데 이 형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러면 이 청구인들처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착실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종합부동산세법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조의 2, 1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이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3.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4. 생계를 같이 하는 5.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제가 분류를 좀 했습니다. 소득세법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소유자 대신 거주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여기서 가족에 대한 얘기도 몇 번에 걸쳐서 보여드리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에서 바라보는 별도 세대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소득세법에서 다루는 것과 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세대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 세대로 봅니다. 두 번째,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네 번째,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의 자녀를 말합니다. 제가 또 종부세 사례를 한번 좀 찾아봤더니 주로 토지분 그리고 법인 중심으로 이런 쟁송사건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개인과 주택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 영상에 딱 맞는 그런 사례는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득세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서의 그 세대 기준 개념 이런 것들을 잘 배워뒀기 때문에 종부세에서도 이걸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넘어가서는 안 될 게 이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건 좀 알고 넘어가는 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이 합산을 합니다.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표를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부과하는데요. 여기서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공제가 됩니다. 2주택 이상부터는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산한 금액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게 현재는 100분의 60입니다. 이걸 곱하면 과세 표준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2주택 이하와 2주택 이상의 이 세율이 좀 다릅니다. 물론 12억 이하까지는 세율이 같은데 12억 이상부터는 세율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금액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 공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을 보유했다라고 하면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중복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1세대 1주택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과세가 합산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제가 별도 세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종부세법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법의 가장 중요한 관문 세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이 세대에 대한 개념을 잘 인식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 절세 전략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또는 세무사분들한테 내가 질문을 할 때에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질문을 해서 자신만의 절세 전략을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의 목적, 계획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 영상의 목적은 바로 세대를 잘 알아서 상담을 잘 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아마 중간중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어려운 얘기도 아마 있었을 텐데요.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부족함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었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폭삭 속았수다.